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역사에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그리고 역사가 끝내 대답하지 못한 이야기. 교과서는 첫 번째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깔끔하게 정리된 완성된 이야기들. 그런데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3000년 전 18살 파라오가 왜 죽었는지, 지중해를 지배하던 모든 문명이 왜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수십 년의 연구와 첨단 과학이 쏟아졌지만 역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그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미스터리 세계사, 역사가 끝내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오늘 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황금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순도 높은 황금. 1922년 11월 4일 이집트 왕가의 계곡. 영국인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모래 속에서 계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또 다른 계단으로 이어졌고, 계단은 복도로, 복도는 봉인된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3300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카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의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촛불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의 후원자 하나본 경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가 보여요? 카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경이로운 것들이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침대, 황금 전차, 황금 조각상. 330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방, 돌로 만든 관 속에, 또 다른 관 속에, 또 다른 관 속에 황금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눈썹, 섬세하게 표현된 입술, 깊고 고요한 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유물 중 하나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람은 겨우 18살이었습니다. 파라오였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죠. 이집트를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3300년이 지난 지금도.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황금 마스크의 주인공이 한때 이집트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진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깎여나갔습니다. 기록이 불태워졌습니다. 그가 살았던 9년의 시간이 역사에서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왜 18살 소년 파라오는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누가 그 죽음 이후 그의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 뜨겁고 건조한 이집트의 바람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주받은 혈통. 아케나텐.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아텐 신에게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사제들에게 그 이름은 평생 치를 떨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원전 1353년 아케나텐이 파라오 자리에 올랐을 때 이집트는
이미 1000년 넘게 수백 명의 신들을 섬겨온 나라였습니다. 오시리스, 라, 이시스, 아문. 각각의 신에게는 각각의 신전이 있었고 각각의 신전에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들은 단순히 기도나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전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지주였고 독자적인 수입과 군사력을 가진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라오 다음으로 어쩌면 파라오보다 더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아케나텐은 그 전부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신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태양 원반의 신, 아텐. 나머지 신들의 신전은 폐쇄됐습니다. 사제들은 쫓겨났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이 깎여 나갔습니다. 수천 년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단이 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까지 옮겼습니다. 기존 신들의 냄새가 배어있는 테베를 떠나 사막 한가운데 새 도시를 세웠습니다. 아마르나, 아텐만을 위한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이를 갈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케나텐이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않은 채.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쫓겨났던 사제들이 돌아왔습니다. 군부가 움직였습니다. 귀족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케나텐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9살. 소년의 이름은 처음엔 투탕카텐이었습니다. 아텐 신의 살아있는 형상.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투탕카멘. 아문 신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9살 소년이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렸을 리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골랐습니다. 누군가가 그 소년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들이 진짜 이집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전 안에 두 남자. 테베의 궁전. 나일강의 바람이 기둥 사이를 스치고 향연기가 천장까지 피어오르는 그 공간에서 어린 파라오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황금 왕자에 앉았고 의식을 집행했고 신하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전의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 원로 귀족이자 파라오의 섭정. 아케나텐 시대부터 왕실 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투탕카멘에게 그는 스승이자 보호자이자 후견인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신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등장합니다. 어린 파라오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뒤에 아이의 손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 호렘헤브, 이집트 군대의 총사령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지만 그는 칼보다 정치를 더 잘 알았습니다. 왕궁에서의 그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섭정과 군총사령관, 문관 권력과 무관 권력, 둘 중 누가 다음 파라오의 옆에 설 것인지 아니면 누가 다음 파라오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투탕카멘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12살, 15살, 17살, 파라오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케나텐의 기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집트를 꿈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에게 소년 파라오가 진짜 파라오가 되는 순간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기원전 1323년 어느 날 밤, 죽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1323년 투탕카멘의 나이 18, 재위 9년째.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병이 돌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투탕카멘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둘 다 태어나기 전에 숨졌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작은 관 2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미라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떠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언도 없었습니다. 지명된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라가 남아 있습니다. 카터가 발굴한 투탕카멘의 미라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기의 X선 촬영부터 2005년의 CT 스캔, 2010년의 DNA 분석까지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매번 깔끔한 하나의 답 대신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네 개의 문. 죽음의 원인을 두고 학자들이 제시한 가설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설이 모두 그럴듯합니다. 어느 하나를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3300년이라는 시간이 진실을 너무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문, 몸 안의 적. 2010년 발표된 DNA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몸에서 말라리아 기생충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동시에. 그의 면역 체계는 이미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거기에 더해 뼈에서 여러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발뼈 일부가 괴사에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의 무덤에서는 지팡이가 130개 넘게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통 분석. 그의 부모는 남매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왕실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형제 자매끼리 결혼했고 그 대가는 유전적 약함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면역에 취약했고 뼈가 부러지기 쉬웠습니다. 말라리아가 몸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은 충격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있습니다. 3300년이 지난 미라에서 추출한 DN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염 가능성, 분해 가능성, 학계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부러진 다리. 투탕카멘의 미라에서는 여러 군데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왼쪽 다리의 골절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2013년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골절의 패턴이 전차 사고에서 생길 수 있는 형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전차에서 떨어졌거나 다른 전차에 치였거나 파라오는 사냥이나 전쟁에서 전차를 탔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뜨거운 사막,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전차,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돌, 이미 뼈가 약하고 면역이 떨어진 몸에 가해진 충격, 골절된 다리, 그 상처가 감염됐다면, 말라리아까지 겹쳤다면, 18살의 몸이 버텨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골절이 살아있을 때 생긴 것인지, 미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것인지, 판단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 아이라는 남자. 섭정, 아이는 투탕카멘이 죽은 직후 파라오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장례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무덤 벽화에는 아이가 죽은 파라오의 시신 앞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새 파라오가 전임 파라오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이의 입장을. 그는 수십 년 동안 왕실 곁에 있었습니다. 아케나텐 시대부터 투탕카멘이 9살의 왕위에 오를 때부터 사실상 이집트를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결정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파라오 뒤에 선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이 15살이 되고 16살이 되고 17이 됐을 때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조언을 듣지 않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당시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투탕카멘이 완전한 파라오가 되는 순간 아이의 시대는 끝이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3300년 전의 궁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 침묵하는 장군. 호렘헤브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파라오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총사령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조용히, 참을성 있게. 아이의 재위는 길지 않았습니다. 4년 후 아이가 죽자 호렘헤브가 파라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라오가 된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르나 시대를 지웠습니다. 아케나텐, 아이, 그리고 투탕카멘. 그 시대의 파라오들을 공식 왕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신전벽에서 그들의 이름을 깎아냈습니다. 그들의 치적을 자신의 것으로 덮었었습니다. 마치 그 시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가들은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합니다. 이단의 시대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높이려 했다고. 그것은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토록 철저했을까요?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왜 기록까지 불태웠을까요? 왜 그 시대의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을까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침묵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호렘헤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3,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의 무덤. 호렘헤브가 투탕카멘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왕 목록에서 사라진 파라오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도굴꾼들은 중요한 파라오의 무덤을 노렸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진 이름의 무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근에 세워진 다른 무덤의 공사 잔해들이 입구를 덮었습니다. 돌 조각들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3,300년이 쌓였습니다. 덕분에 무덤은 완벽하게 보존됐습니다. 호렘헤브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면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찾았을 겁니다. 황금 마스크는 녹여졌을 겁니다. 부장품들은 흩어졌을 겁니다. 투탕카멘은 진짜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지우려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잊히려 했기 때문에 기억됩니다. 1922년 11월 하워드 카터는 그 봉인된 문을 열었을 때 그 황금빛은 3,300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투탕카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됐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을 찾아 황금 마스크 앞에 섭니다. 말을 잃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호렘헤브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으려 한 소년이 자신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황금은 남았습니다. 마스크도, 미라도, 부장품도, 심지어 무덤 벽의 그림 하나하나까지 3,300년의 시간을 온전히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왜 죽었을까요? 유전병이었을까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의 손이었을까요? 수십 년의 연구와 첨단 과학이 쏟아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학자들은 하나의 답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00년 전 뜨거운 이집트의 어느 궁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원전 1200년, 이번엔 한 명의 파라오가 아닙니다. 지중해를 지배하던 모든 문명이 같은 시기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미스터리 세계사 청동기 문명의 동시 붕괴. 지도를 펼칩니다. 기원전 1200년의 지중해입니다. 동쪽 끝 나일강 유역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아부신벨 신전을 세우고 수십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그 이집트입니다. 북쪽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집트와 맞먹는 유일한 강대국. 철기 기술을 독점한 제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미케네 문명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궁전, 정교한 황금 세공품, 지중해를 누비는 상선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해안에는 우가리트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문명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밀이 히타이트로 갔고 히타이트의 철이 미케네로 갔고 미케네의 도자기가 우가리트를 거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외교 서신이 오갔고 왕족끼리 혼인했고 상인들이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이 이미 33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200년에서 1150년 사이 불과 50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가 불탔습니다. 미케네의 궁전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우가리트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집트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복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병 하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문명 전체가 거의 같은 시기에 무너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2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세계를 무너뜨렸을까요? 기원전 1200년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가 하나였던 시절. 먼저 그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알아야 그 붕괴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으니까요. 1982년 터키 남부 해안의 바닷속에서 난파선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울루 부른 침몰선, 기원전 1300년경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였습니다. 그 배의 화물칸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구리 덩어리 10톤, 주석 1톤, 이집트산 흑단목, 가나안의 항아리들, 발트해산 호박, 아프리카산 흑단, 이집트, 가나안, 키프로스, 미케네, 발트해.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들의 물건이 한 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배 하나가 당시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중해는 하나의 거대한 교역망이었습니다. 각 문명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샀습니다. 이집트는 밀과 금을 수출했고 히타이트는 철기 기술을 독점했으며 키프로스는 구리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청동기를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동시에 필요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교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왕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발굴된 외교 서신들을 보면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타이트 왕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금을 요청하는 편지, 이집트가 히타이트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혼인 협상, 키프로스 왕이 이집트에 구리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외교적 수사였겠지만 그 안에는 진짜 상호 의존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가 기원전 1200년을 전후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편지들. 붕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입니다. 우가리트는 지금의 시리아 북부 해안에 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번화한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폐허 속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도시가 불타기 직전에 쓰인 편지들이 가마에서 굽지도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급하게 쓰고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키프로스 왕에게 보내는 우가리트의 편지입니다. 적의 배 7척이 바다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도시는 불탔고 우리 곡물은 약탈당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히타이트로 나가 있고 우리 전함은 리디아 해안에 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 다른 편지. 히타이트의 속국 왕이 히타이트 대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 영토 깊숙이 침입했습니다. 이미 마을 하나가 함락됐습니다. 우리 병사들과 전차들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히타이트 대왕이 우가리트 왕에게 보낸 답장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편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 역시 지금 적과 싸우고 있다. 이 편지들이 쓰인 직후 우가리트는 불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3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불타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떠난 것 같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케네에서는 궁전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미케네, 티린스, 필노스. 필노스의 궁전 기록에는 붕괴 직전의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해안 경비를 강화하라는 명령, 노자비들을 소집하라는 지시, 청동 물품들을 녹여 무기를 만들라는 기록, 무언가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5개의 용의자. 역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붕괴의 원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은 하나가 아닙니다. 5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5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두 동시에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다에서 온 사람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 민족. 이집트 신전 벽화에 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타난 전사들. 이집트는 그들을 2차례 격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1208년과 1176년. 그렇다면 바다 민족이 히타이트도 우가리트도 미케네도 무너뜨린 것일까요? 한동안 이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이 지중해의 문명을 차례로 쓸어버렸다는 이야기. 극적이고 명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 민족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집트가 그들을 막아냈다면 왜 이집트보다 강했던 히타이트는 막지 못했을까요? 바다 민족은 결과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원인의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용의자, 하늘이 닫혔다. 2013년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지중해 동부 지역의 기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꽃가루 샘플, 동굴 석순, 해저 퇴적물, 다양한 자연 기록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을 전후해서 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가뭄. 강수량이 급격히 줄었고 강이 말랐고 농작물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밀이 없으면 군대를 먹일 수 없습니다. 군대를 먹일 수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다른 곳으로, 더 비옥한 곳으로. 그 이동이 바다 민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침략자가 아니라 난민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타이트가 이집트에 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가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문명들은 그것을 극복해왔습니다. 왜 이번에는 달랐을까요? 세 번째 용의자. 땅이 흔들렸다.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이 시기에 지중해 동부 여러 도시에서 지진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무너진 건물들, 특정 방향으로 쓰러진 기둥들, 지진 특유의 파괴 패턴. 한 고고학자는 이것을 지진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지중해 동부를 강타한 연속적인 지진들. 이미 가뭄으로 약해진 도시들이 지진까지 겹쳤다면 재건할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론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는 보통 재건됩니다. 역사상 지진으로 영구히 소멸한 문명은 거의 없습니다. 지진이 방아쇠였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명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 안에서 무너졌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부의 균열입니다. 이 시기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각 문명 내부에서 불안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미케네에서는 지방 영주들의 반란 징후가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에서는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외래 용병들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번영은 때로 내부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귀족들은 부유해지고 농민들은 가난해지고 군대는 용병에 의존하게 됩니다. 외부의 충격이 오기 전에 이미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하나의 문명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모든 문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용의자. 연결이 곧 취약함이었다.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가설입니다. 이 문명들이 무너진 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동기를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밀, 히타이트의 철, 키프로스의 구리, 아프가니스탄의 주석이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녀야 비로소 각 문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망의 어느 한 지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석 공급이 끊기면 청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청동이 없으면 무기도 농기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밀 공급이 끊기면 군대가 굶습니다. 군대가 굶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교역로가 끊깁니다. 교역로가 끊기면 또 다른 나라의 물자가 부족해집니다.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전부 쓰러집니다. 가뭄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두 번째를 쓰러뜨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된 세계가 나머지를 전부 쓰러뜨렸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생존자. 모든 문명이 무너지는 동안 단 하나의 문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생존은 아니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두 차례에 걸쳐 바다 민족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신전 벽화에 그 승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적의 배들이 불타고 병사들이 쓰러지는 장면들. 이집트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집트는 이전의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교역 파트너들이 사라졌습니다. 히타이트도, 우가리트도, 미케네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교역망이 붕괴됐습니다. 이집트는 고립됐습니다. 그 이후 이집트의 역사는 서서히 쇠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람세스 3세 이후 파라오들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신전 사제들의 권력이 커졌습니다. 외래 왕조들이 등장했습니다. 찬란했던 신왕국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살아남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 이후 지중해에는 약 400년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문자 사용이 사라진 지역들이 생겼습니다. 복잡한 궁전 경제가 무너지고 소규모 촌락들만 남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그리스의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계가 리셋됐습니다. 그리고 그 리셋된 세계에서 훗날 우리가 고전 그리스라고 부르는 문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주의, 철학, 올림픽. 그 모든 것은 한번 완전히 무너진 세계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남긴 침묵. 붕괴 이후 그 문명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너무 완전히 사라져서 19세기까지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몇 번 언급되는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1900년 터키에서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가 발굴되기 전까지 학자들은 히타이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신화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그들의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로 전해졌지만 수천 년간 사람들은 그것이 순수한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하인리히 슐리만이 실제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 문명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되어서 우가리트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잊혔습니다. 1929년 시리아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고대 무덤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가리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의 지중해는 당대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들이 있었고, 가장 정교한 기술이 있었고, 가장 활발한 교역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가뭄이었을까요? 지진이었을까요? 침략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촘촘하게 연결된 세계가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걸까요? 학자들은 아직도 하나의 답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단 하나의 원인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그 균열들이 서로 맞물리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막지 못한 붕괴.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네, 지금까지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들기 전 미스터리 세계사, 투탕카멘의 죽음, 청동기 문명의 동시붕괴 이야기 함께 하셨고요. 흥미로우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황금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순도 높은 황금. 1922년 11월 4일, 이집트 왕가의 계곡. 영국인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모래 속에서 계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또 다른 계단으로 이어졌고, 계단은 복도로, 복도는 봉인된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3,300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카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의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촛불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의 후원자 하나번 경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가 보여요? 카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경이로운 것들이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침대, 황금 전차, 황금 조각상. 3,30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방, 돌로 만든 관 속에 또 다른 관 속에 또 다른 관 속에 황금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눈썹, 섬세하게 표현된 입술, 깊고 고요한 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유물 중 하나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람은 겨우 18살이었습니다. 파라오였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죠. 이집트를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3,300년이 지난 지금도.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황금 마스크의 주인공이 한때 이집트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진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깎여나갔습니다. 기록이 불태워졌습니다. 그가 살았던 9년의 시간이 역사에서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왜 18살 소년 파라오는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누가 그 죽음 이후 그의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 뜨겁고 건조한 이집트의 바람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주받은 혈통. 아케나텐.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아텐 신에게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사제들에게 그 이름은 평생 치를 떨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원전 1353년 아케나텐이 파라오 자리에 올랐을 때 이집트는 이미 1,000년 넘게 수백 명의 신들을 섬겨온 나라였습니다. 오시리스,
라, 이시스, 아문. 각각의 신에게는 각각의 신전이 있었고 각각의 신전에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들은 단순히 기도나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전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지주였고 독자적인 수입과 군사력을 가진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라오 다음으로 어쩌면 파라오보다 더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아케나텐은 그 전부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신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태양 원반의 신, 아텐. 나머지 신들의 신전은 폐쇄됐습니다. 사제들은 쫓겨났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이 깎여 나갔습니다. 수천 년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단이 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까지 옮겼습니다. 기존 신들의 냄새가 배어있는 테베를 떠나 사막 한가운데 새 도시를 세웠습니다. 아마르나, 아텐만을 위한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이를 갈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케나텐이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않은 채.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쫓겨났던 사제들이 돌아왔습니다. 군부가 움직였습니다. 귀족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케나텐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9살. 소년의 이름은 처음엔 투탕카텐이었습니다. 아텐 신의 살아있는 형상.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투탕카멘. 아문 신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9살 소년이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렸을 리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골랐습니다. 누군가가 그 소년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들이 진짜 이집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전 안에 두 남자. 테베의 궁전. 나일강의 바람이 기둥 사이를 스치고 향연기가 천장까지 피어오르는 그 공간에서 어린 파라오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황금 왕자에 앉았고 의식을 집행했고 신하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전의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원로 귀족이자 파라오의 섭정. 아케나텐 시대부터 왕실 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투탕카멘에게 그는 스승이자 보호자이자 후견인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신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등장합니다. 어린 파라오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뒤에 아이의 손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 호렘헤브, 이집트 군대의 총사령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지만 그는 칼보다 정치를 더 잘 알았습니다. 왕궁에서의 그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섭정과 군총사령관, 문관 권력과 무관 권력, 둘 중 누가 다음 파라오의 옆에 설 것인지 아니면 누가 다음 파라오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투탕카멘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12살, 15살, 17살, 파라오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케나텐의 기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집트를 꿈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에게 소년 파라오가 진짜 파라오가 되는 순간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기원전 1323년 어느 날 밤, 죽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1323년 투탕카멘의 나이 18, 재위 9년째.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병이 돌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투탕카멘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둘 다 태어나기 전에 숨졌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작은 관 2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미라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떠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언도 없었습니다. 지명된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라가 남아 있습니다. 카터가 발굴한 투탕카멘의 미라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기의 X선 촬영부터 2005년의 CT 스캔, 2010년의 DNA 분석까지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매번 깔끔한 하나의 답 대신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네 개의 문. 죽음의 원인을 두고 학자들이 제시한 가설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설이 모두 그럴듯합니다. 어느 하나를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3300년이라는 시간이 진실을 너무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문, 몸 안의 적. 2010년 발표된 DNA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몸에서 말라리아 기생충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동시에. 그의 면역 체계는 이미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거기에 더해 뼈에서 여러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발뼈 일부가 괴사에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의 무덤에서는 지팡이가 130개 넘게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통 분석. 그의 부모는 남매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왕실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형제 자매끼리 결혼했고 그 대가는 유전적 약함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면역에 취약했고 뼈가 부러지기 쉬웠습니다. 말라리아가 몸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은 충격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있습니다. 3300년이 지난 미라에서 추출한 DN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염 가능성, 분해 가능성, 학계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부러진 다리. 투탕카멘의 미라에서는 여러 군데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왼쪽 다리의 골절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2013년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골절의 패턴이 전차 사고에서 생길 수 있는 형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전차에서 떨어졌거나 다른 전차에 치였거나 파라오는 사냥이나 전쟁에서 전차를 탔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뜨거운 사막,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전차,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돌, 이미 뼈가 약하고 면역이 떨어진 몸에 가해진 충격, 골절된 다리, 그 상처가 감염됐다면, 말라리아까지 겹쳤다면, 18살의 몸이 버텨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골절이 살아있을 때 생긴 것인지, 미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것인지, 판단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 아이라는 남자. 섭정, 아이는 투탕카멘이 죽은 직후 파라오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장례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무덤 벽화에는 아이가 죽은 파라오의 시신 앞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새 파라오가 전임 파라오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이의 입장을. 그는 수십 년 동안 왕실 곁에 있었습니다. 아케나텐 시대부터 투탕카멘이 9살의 왕위에 오를 때부터 사실상 이집트를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결정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파라오 뒤에 선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이 15살이 되고 16살이 되고 17이 됐을 때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조언을 듣지 않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당시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투탕카멘이 완전한 파라오가 되는 순간, 아이의 시대는 끝이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3300년 전의 궁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 침묵하는 장군. 호렘헤브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파라오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총사령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조용히, 참을성 있게. 아이의 재위는 길지 않았습니다. 4년 후 아이가 죽자 호렘헤브가 파라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라오가 된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르나 시대를 지웠습니다. 아케나텐, 아이, 그리고 투탕카멘. 그 시대의 파라오들을 공식 왕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신전벽에서 그들의 이름을 깎아냈습니다. 그들의 치적을 자신의 것으로 덮었었습니다. 마치 그 시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가들은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합니다. 이단의 시대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높이려 했다고. 그것은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토록 철저했을까요?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왜 기록까지 불태웠을까요? 왜 그 시대의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을까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침묵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호렘헤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3,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의 무덤. 호렘헤브가 투탕카멘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왕 목록에서 사라진 파라오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도굴꾼들은 중요한 파라오의 무덤을 노렸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진 이름의 무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근에 세워진 다른 무덤의 공사 잔해들이 입구를 덮었습니다. 돌 조각들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3,300년이 쌓였습니다. 덕분에 무덤은 완벽하게 보존됐습니다. 호렘헤브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면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찾았을 겁니다. 황금 마스크는 녹여졌을 겁니다. 부장품들은 흩어졌을 겁니다. 투탕카멘은 진짜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지우려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잊히려 했기 때문에 기억됩니다. 1922년 11월 하워드 카터는 그 봉인된 문을 열었을 때 그 황금빛은 3,300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투탕카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됐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을 찾아 황금 마스크 앞에 섭니다. 말을 잃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호렘헤브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으려 한 소년이 자신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황금은 남았습니다. 마스크도, 미라도, 부장품도, 심지어 무덤 벽의 그림 하나하나까지 3,300년의 시간을 온전히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왜 죽었을까요? 유전병이었을까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의 손이었을까요? 수십 년의 연구와 첨단 과학이 쏟아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학자들은 하나의 답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00년 전 뜨거운 이집트의 어느 궁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원전 1200년, 이번엔 한 명의 파라오가 아닙니다. 지중해를 지배하던 모든 문명이 같은 시기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미스터리 세계사 청동기 문명의 동시 붕괴. 지도를 펼칩니다. 기원전 1200년의 지중해입니다. 동쪽 끝 나일강 유역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아부신벨 신전을 세우고 수십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그 이집트입니다. 북쪽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집트와 맞먹는 유일한 강대국, 철기 기술을 독점한 제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미케네 문명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궁전, 정교한 황금 세공품, 지중해를 누비는 상선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해안에는 우가리트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문명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밀이 히타이트로 갔고, 히타이트의 철이 미케네로 갔고,
미케네의 도자기가 우가리트를 거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외교 서신이 오갔고 왕족끼리 혼인했고 상인들이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이 이미 33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200년에서 1150년 사이 불과 50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가 불탔습니다. 미케네의 궁전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우가리트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집트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복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병 하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문명 전체가 거의 같은 시기에 무너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2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세계를 무너뜨렸을까요? 기원전 1200년,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가 하나였던 시절. 먼저 그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알아야 그 붕괴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으니까요. 1982년 터키 남부 해안의 바닷속에서 난파선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울루 부른 침몰선, 기원전 1300년경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였습니다. 그 배의 화물칸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구리 덩어리 10톤, 주석 1톤, 이집트산 흑단목, 가나안의 항아리들, 발트해산 호박, 아프리카산 흑단, 이집트, 가나안, 키프로스, 미케네, 발트해.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들의 물건이 한 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배 하나가 당시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중해는 하나의 거대한 교역망이었습니다. 각 문명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샀습니다. 이집트는 밀과 금을 수출했고 히타이트는 철기 기술을 독점했으며 키프로스는 구리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청동기를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동시에 필요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교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왕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발굴된 외교 서신들을 보면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타이트 왕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금을 요청하는 편지, 이집트가 히타이트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혼인 협상, 키프로스 왕이 이집트에 구리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외교적 수사였겠지만 그 안에는 진짜 상호 의존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가 기원전 1200년을 전후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편지들. 붕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입니다. 우가리트는 지금의 시리아 북부 해안에 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번화한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폐허 속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도시가 불타기 직전에 쓰인 편지들이 가마에서 굽지도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급하게 쓰고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키프로스 왕에게 보내는 우가리트의 편지입니다. 적의 배 7척이 바다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도시는 불탔고 우리 곡물은 약탈당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히타이트로 나가 있고 우리 전함은 리디아 해안에 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 다른 편지. 히타이트의 속국 왕이 히타이트 대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 영토 깊숙이 침입했습니다. 이미 마을 하나가 함락됐습니다. 우리 병사들과 전차들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히타이트 대왕이 우가리트 왕에게 보낸 답장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편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 역시 지금 적과 싸우고 있다. 이 편지들이 쓰인 직후 우가리트는 불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3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불타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떠난 것 같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케네에서는 궁전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미케네, 티린스, 필노스. 필노스의 궁전 기록에는 붕괴 직전의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해안 경비를 강화하라는 명령, 노자비들을 소집하라는 지시, 청동 물품들을 녹여 무기를 만들라는 기록, 뭔가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5개의 용의자. 역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붕괴의 원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은 하나가 아닙니다. 5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5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두 동시에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다에서 온 사람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 민족. 이집트 신전 벽화에 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타난 전사들. 이집트는 그들을 2차례 격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1208년과 1176년. 그렇다면 바다 민족이 히타이트도 우가리트도 미케네도 무너뜨린 것일까요? 한동안 이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이 지중해 문명을 차례로 쓸어버렸다는 이야기. 극적이고 명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 민족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집트가 그들을 막아냈다면 왜 이집트보다 강했던 히타이트는 막지 못했을까요? 바다 민족은 결과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원인의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용의자, 하늘이 닫혔다. 2013년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지중해 동부 지역의 기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꽃가루 샘플, 동굴 석순, 해저 퇴적물, 다양한 자연 기록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을 전후해서 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가뭄. 강수량이 급격히 줄었고 강이 말랐고
농작물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밀이 없으면 군대를 먹일 수 없습니다. 군대를 먹일 수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다른 곳으로, 더 비옥한 곳으로. 그 이동이 바다 민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침략자가 아니라 난민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타이트가 이집트에 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가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문명들은 그것을 극복해왔습니다. 왜 이번에는 달랐을까요? 세 번째 용의자, 땅이 흔들렸다.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이 시기에 지중해 동부 여러 도시에서 지진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무너진 건물들, 특정 방향으로 쓰러진 기둥들, 지진 특유의 파괴 패턴. 한 고고학자는 이것을 지진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지중해 동부를 강타한 연속적인 지진들. 이미 가뭄으로 약해진 도시들이 지진까지 겹쳤다면 재건할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론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는 보통 재건됩니다. 역사상 지진으로 영구히 소멸한 문명은 거의 없습니다. 지진이 방아쇠였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명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 안에서 무너졌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부의 균열입니다. 이 시기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각 문명 내부에서 불안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미케네에서는 지방 영주들의 반란 징후가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에서는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외래 용병들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번영은 때로 내부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귀족들은 부유해지고 농민들은 가난해지고 군대는 용병에 의존하게 됩니다. 외부의 충격이 오기 전에 이미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하나의 문명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모든 문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용의자, 연결이 곧 취약함이었다.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가설입니다. 이 문명들이 무너진 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동기를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밀, 히타이트의 철, 키프로스의 구리, 아프가니스탄의 주석이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녀야 비로소 각 문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망의 어느 한 지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석 공급이 끊기면 청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청동이 없으면 무기도 농기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밀 공급이 끊기면 군대가 굶습니다. 군대가 굶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교역로가 끊깁니다. 교역로가 끊기면 또 다른 나라의 물자가 부족해집니다.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전부 쓰러집니다. 가뭄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두 번째를 쓰러뜨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된 세계가
나머지를 전부 쓰러뜨렸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생존자. 모든 문명이 무너지는 동안 단 하나의 문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생존은 아니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두 차례에 걸쳐 바다 민족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신전 벽화에 그 승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적의 배들이 불타고 병사들이 쓰러지는 장면들. 이집트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집트는 이전의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교역 파트너들이 사라졌습니다. 히타이트도, 우가리트도, 미케네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교역망이 붕괴됐습니다. 이집트는 고립됐습니다. 그 이후 이집트의 역사는 서서히 쇠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람세스 3세 이후 파라오들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신전 사제들의 권력이 커졌습니다. 외래 왕조들이 등장했습니다. 찬란했던 신왕국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살아남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 이후 지중해에는 약 400년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문자 사용이 사라진 지역들이 생겼습니다. 복잡한 궁전 경제가 무너지고 소규모 촌락들만 남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그리스의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계가 리셋됐습니다. 그리고 그 리셋된 세계에서 훗날 우리가 고전 그리스라고 부르는 문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주의, 철학, 올림픽. 그 모든 것은 한번 완전히 무너진 세계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남긴 침묵. 붕괴 이후 그 문명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너무 완전히 사라져서 19세기까지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몇 번 언급되는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1900년 터키에서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가 발굴되기 전까지 학자들은 히타이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신화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그들의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로 전해졌지만 수천 년간 사람들은 그것이 순수한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하인리히 슐리만이 실제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 문명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되어서 우가리트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잊혔습니다. 1929년 시리아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고대 무덤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가리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의 지중해는 당대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들이 있었고 가장 정교한 기술이 있었고 가장 활발한 교역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가뭄이었을까요? 지진이었을까요? 침략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촘촘하게 연결된 세계가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걸까요? 학자들은 아직도 하나의 답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단 하나의 원인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그 균열들이 서로 맞물리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막지 못한 붕괴.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네, 지금까지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들기 전 미스터리 세계사 투탕카멘의 죽음, 청동기 문명의 동시붕괴 이야기 함께 하셨고요. 흥미로우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